이진우는 해질 녘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 렌즈를 조절했다. 그의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풍경 사진은 그의 영혼을 달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15년 전 가족을 송두리째 앗아간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진우의 삶은 검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는 홀로 살아남았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간혹 꿈속에서 그를 덮쳐왔다.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절벽,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늑대처럼 울부짖는 shepherd의 모습. 그 꿈은 늘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오늘도 진우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을 찾았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심장을 때렸다. 거친 바다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는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의 시선은 절벽 끝 아슬아슬하게 놓인 유모차에 닿았다. 그리고 그 유모차 옆을 지키는 shepherd 한 마리.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런 위험한 곳에 유모차가 왜 있는 거지? 그리고 shepherd는 그는 카메라를 내던지고 절벽을 향해 달려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유모차 안에서는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절벽 끝은 위태로웠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흙더미 위에서 shepherd는 유모차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서 있었다. shepherd의 털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다. 마치 유모차 속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이봐 거기, 조심해. 진우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shepherd가 고개를 들었다. shepherd의 눈빛이 진우에게 닿았다. 그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부디 이 아기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shepherd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벽 아래에서 파도 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다. shepherd는 진우의 움직임을 주시했지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shepherd의 눈을 마주보았다. 아기가 안에 있니?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shepherd는 진우의 말을 이해하는 듯 유모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유모차 안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파리했고 작은 손발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진우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기의 몸은 너무나도 가벼웠다. 아기를 품에 안자 진우의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아기의 천, 희미하게 느껴지는 분유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기를 안고 절벽에서 벗어나려던 순간 shepherd가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shepherd는 유모차를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마치 유모차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진우는 shepherd의 지능에 놀랐지만 유모차가 혹시 아기의 신분을 밝혀줄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모차를 끌고 절벽에서 멀어졌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진우는 아기와 shepherd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기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shepherd에게는 물과 사료를 주었다. shepherd는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것처럼 shepherd의 몸에는 낡고 다른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 목줄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아기는 우유를 먹자마자 잠이 들었다.
진우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순수한 생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렸다. 만약 그의 가족이 살아있었다면 그의 여동생도 저 아기처럼 자랐을까?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다. 그는 셰퍼드에게 다가갔다. 셰퍼드는 진우의 발치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셰퍼드의 털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셰퍼드는 그의 손길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기와 셰퍼드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모차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셰퍼드에게는 인식표도 없었다. 진우는 경찰에게 자신이 셰퍼드와 아기를 발견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이진우 씨, 셰퍼드가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물이 인간 아기를 그렇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한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셰퍼드의 눈빛에서 분명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셰퍼드에게 영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래전 사고로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아기에게는 해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다. 진우는 해운과 연곡을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그는 경찰에게 해운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자신이 돌보겠다고 자원했다. 경찰은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해운과 연곡은 진우의 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해운의 맑은 웃음소리는 15년 동안 침묵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연곡은 해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해운이 울기라도 하면 연곡은 곧바로 달려와 해운의 얼굴을 핥고 그녀를 위로했다. 연곡의 눈빛은 마치 해운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진우는 연곡의 행동을 관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곡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운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운의 필요를 미리 알아차리는 듯했다. 연곡은 해운이 잠들면 곁을 지켰고 해운이 깨어나면 그녀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다. 연곡은 마치 해운의 엄마처럼 행동했다. 진우는 해운이 발견된 유모차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해졌지만 유모차의 등바디 부분에 희미하게 순화진 문양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양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다. 그는 문양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것은 대한국이라는 대기업의 가문 문양이었다. 대한국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과거 대한국에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5년 전 그의 가족이 겪었던 사고와 대한국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는 곧바로 김민준 형사에게 연락했다. 김민준 형사는 15년 전 그의 가족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였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하려 했던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배후에 의문을 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경찰 생활을 접어야 했다. 김민준 형사는 진우의 연락에 놀란 듯했다. 이진우 씨, 당신이 저에게 연락할 줄은 몰랐군요. 무슨 일입니까? 형사님, 15년 전 제 부모님 사고에 대해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대한국이라는 기업과 관련된 단서입니다. 진우는 연곡과 해운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유모차에서 대한국 가문의 문양을 발견한 이야기를
김민준 형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진지해졌다. 대한국이라. 저도 당시 대한국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사건 파일에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군요. 당신 부모님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김민준 형사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형사라면 그의 의심을 믿어줄 것이었다. 진우는 김민준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5년 전 그날의 진실, 그리고 해운과 연곡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달라고. 김민준 형사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날카로운 형사의 기질이 되살아났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진우는 김민준 형사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통해 대한국 가문의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모차에서 발견된 가문의 문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가 대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김민준 형사는 15년 전 사건 파일에서 대한국그룹 박태식 회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박태식 회장은 당시에도 대한국그룹의 총수였으며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진우 씨, 당신 아버지 이선우 씨는 당시 대한국그룹의 신기술 개발팀장이었습니다. 박태식 회장이 이선우 씨의 기술을 탐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형사는 전화 너머로 말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대한국그룹의 가족관계도를 응시했다. 박태식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박성우는 현재 대한국그룹의 부회장으로 경영 전반을 맡고 있었고, 차남 박지우는 이름만 올려놓은 채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외부 활동에 치중하는 듯했다. 그리고 박지훈에게는 최근 태어난 딸이 있었다. 바로 혜운이와 나이가 비슷한 아기였다. 진우는 직감했다. 혜운이가 박지훈의 딸이라는 것을. 진우는 혜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혜운의 얼굴에는 박지훈의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곡이 혜운을 지키듯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연곡의 털을 쓰다듬었다. 연곡의 눈빛은 언제나 혜운을 향해 있었다. 마치 연곡이 혜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날부터 진우는 연곡과의 교감에 더욱 집중했다. 그는 연곡의 눈을 마주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5년 전의 사고, 잃어버린 가족,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악몽. 연곡은 진우의 이야기에 반응하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해와 연민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연곡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대한국그룹의 박태식 회장, 그의 아들 박지훈, 그리고 박지훈의 아내 유진아. 연곡은 박태식 회장의 사진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공포로 이글거렸다. 반면 유진아의 사진을 보자 연곡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진의 얼굴을 비볐다. 마치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진우는 연곡이 유진아를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 연곡은 분명 유진아의 반려견이었을 터였다. 며칠 후 진우는 연곡을 데리고 박태식 회장의 저택 주변을 찾아갔다. 강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대저택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저택 주변에는 틈없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진우는 멀리서 저택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어떤 비극이 숨겨져 있을지,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진우는 연곡에게 저택을 향해 손짓했다. 연곡아, 네 주인이 저 안에 있는 거니 유진아 씨가 저 안에 있니? 연곡은 진우의 말을 알아듣는 듯 저택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리고 불안한 듯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밤이 되자 진우는 해운을 연곡에게 맡기고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택 주변을 맴돌며 연곡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했다. 연곡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감정은 진우에게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주었다. 웅장한 저택 내부, 화려하지만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 여인은 유진아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곁에는 언제나 셰퍼드 한 마리가 있었다. 연곡이었다. 연곡은 여인을 지키려 했지만 무력하게 쓰러지는 여인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 진우는 그 기억의 파편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보았다. 박태식 회장이 유진아를 학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아는 박태식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해운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연곡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해운을 지키기 위해 절벽까지 달려갔던 것이다. 진우는 연곡에게서 느껴지는 또 다른 기억에 집중했다. 어두운 방, 총성, 그리고 쓰러지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박지훈이었다. 박지훈이 아버지 박태식에게 살해당하는 기억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박태식 회장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것인가? 그때 연곡의 기억은 15년 전 진우의 가족 사고로 이어졌다. 연곡은 진우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진우의 아버지는 박태식 회장에게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을 넘기지 않으려 했다. 박태식 회장은 진우의 아버지를 협박했고 결국 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제거했다. 연곡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 연곡은 당시 박지훈의 반려견이었고 박지훈은 아버지의 잔혹한 행위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연곡은 진우의 가족이 죽는 순간을 직접 보았고 박지훈은 그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해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연곡을 끌어안았다. 연곡아,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연곡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숨겨왔던 고통을 털어놓는 듯했다. 연곡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진우는 즉시 김민준 형사에게 연락했다. 형사님, 박태식 회장이 제 부모님과 박지훈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씨를 학대하고 해운이를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연곡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김민준 형사는 진우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진우 씨, 그게 정말입니까? 연곡이가 기억을. 네, 형사님, 제가 연곡이에게서 그날의 모든 기억을 봤습니다. 박태식 회장의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아 씨도 협박당하고 있어요.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의 권력형 비리와 살인, 은폐가 얽힌 거대한 음모입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저와 함께해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냅시다. 진우는 김민준 형사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연곡과 해운, 그리고 김민준 형사와 함께라면
그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혜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혜운은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혜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연곡을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1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악몽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악몽은 진실을 향한 단서가 되어주었다. 연곡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혜운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진우의 가족을 향한 충성심의 발현이었다. 그는 연곡의 등에 얼굴을 비볐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진우는 연곡과 김민준 형사와 함께 박태식 회장의 거대한 음모에 맞설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유진아를 구출하고 박태식 회장의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한국그룹의 막강한 권력과 박태식 회장의 잔혹함.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이진우는 김민준 형사에게서 받은 정보들을 종합하며 대한국그룹의 복잡한 가계도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박태식 회장의 두 아들, 박성훈과 박지훈, 그리고 박지훈의 아내 유진아와 딸 혜운, 유모차에서 발견된 대한국 가문의 문양, 그리고 연곡에게서 읽어낸 유진아와 박지훈의 비극적인 기억들은 이 모든 것이 박태식 회장의 탐욕과 잔혹함으로 얽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진우는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15년 전의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연곡을 곁에 두고 다시 한번 그녀와의 교감에 집중했다. 연곡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자 그녀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잔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연곡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비극을 목격한 산증인이자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열쇠였다. 연곡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진우의 집중력과 그녀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점차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유진아의 기억이었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저택의 내부,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언제나 날카로운 박태식 회장의 목소리. 유진아는 박태식 회장에게 끊임없이 학대받고 있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과 압박도 심했다. 연곡은 유진아의 유일한 위안이자 곁을 지키는 그림자였다. 연곡은 유진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렸지만 박태식 회장의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했다. 진우는 연곡의 기억 속에서 유진아의 절망과 슬픔을 고스란히 느꼈다. 유진아는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박태식 회장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해했고 결국 절벽으로 도망쳐 혜운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떠오른 기억은 박지훈의 죽음이었다. 어두운 서재, 박태식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 박지훈은 아버지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이진우 씨 가족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박지훈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진우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신기술을 탐낸 박태식 회장이 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박지훈은 그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박태식 회장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 연곡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박지훈의 피가 흥건한 바닥에서 절규하듯 낑낑거렸다. 그 기억 속에서 연곡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박지훈을 향한 슬픔을 느꼈다. 진우는 연곡의 기억 속에서 15년 전 자신의 가족 사고의 전말을 더욱 생생하게 보았다. 당시 진우의 아버지는 박태식 회장에게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진우의 아버지는 인류를 위한 기술이 특정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박태식 회장의 분노를 샀다. 박태식 회장은 진우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연곡은 박지훈과 함께 진우의 가족 차량을 미행했고, 절벽 근처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다. 박태식 회장의 수하들이 사고를 조작하고 진우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연곡은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잔혹해서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젠장, 이 모든 것이 그자의 짓이었어. 진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잃어버린 기억이 이토록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을 줄은 몰랐다. 김민준 형사는 진우의 옆에서 그의 변화를 주시했다. 진우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이진우 씨, 연곡이에게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까? 진우는 연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사님, 박태식 회장은 제 가족을 살해했고 자신의 아들 박지훈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씨는 박태식 회장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연곡이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연곡에게서 읽어낸 모든 기억을 김민준 형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유진아의 학대, 박지훈의 죽음, 그리고 25년 전 진우의 가족 사고의 전말까지 김민준 형사는 진우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 같으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지? 그리고 당신 가족의 죽음도 이렇게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박태식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어 하는 듯했다. 형사님, 박태식 회장의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진아 씨를 구해야 해요. 그녀도 피해자입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금고에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태식 회장의 저택은 철통 보안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는 연곡이가 있습니다. 연곡이는 박태식 회장의 저택 내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으로 그들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진우는 연곡의 눈을 마주 보았다. 연곡은 진우의 결의를 이해하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날부터 진우와 김민준 형사는 박태식 회장의 저택에 잠입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저택의 구조, 경비원들의 동선,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등을 분석했다. 연곡은 마치 인간처럼 그들에게 저택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려주었다. 진우는 연곡의 기억을 통해 저택에 숨겨진 통로, 비밀스러운 공간, 그리고 금고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연곡의 기억 속에는 박태식 회장이 금고를 여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서류들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진우는 박태식 회장의 잔혹한 면모와 함께 그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편집증적인 성격도 읽어낼 수 있었다. 박태식 회장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늘 노심초사했고 자신의 가족조차 믿지 못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의 권력에 대한 집착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진우는 해운을 돌보며 작전을 준비했다. 해운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해운은 연곡의 존재를 통해 안정을 찾았고 연곡은 해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연곡은 마치 해운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작전 실행 전날 밤 진우는 연곡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연곡아,
내일 우리가 너의 주인 유진아 씨를 구하고 혜은이의 가족을 되찾아 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억울함도 풀어줄 거야. 연곡은 진우의 말을 이해하는 듯 그의 품에 파고들어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찬 듯 빛났다. 김민준 형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경찰 내부에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놓았다. 박태식 회장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기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경찰 경력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각오를 다졌다. 새벽녘, 어둠이 짙게 깔린 박태식 회장의 저택 앞, 진우와 김민준 형사, 그리고 연곡은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려 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혜은에게 진정한 가족과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박태식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담장을 넘는 이진우와 김민준 형사,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 연곡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웠다. 진우는 연곡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저택 내부의 세부적인 기억들을 바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연곡은 한때 이 저택의 주인이자 비극의 목격자였던 유진아의 반려견이었기에 모든 복잡한 구조와 비밀스러운 통로를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저택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직원 출입구를 통해 잠입했다. 강준우가 미리 알려준 보안 시스템의 맹점들을 활용했다. 철컥 하는 잠금 장치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독 크게 들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박태식 회장의 탐욕과 오만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연곡은 앞장서서 미로 같은 복도를 안내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진아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연곡은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발톱으로 문을 긁었다. 마치 유진에게 제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듯했다. 김민준 형사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유진아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개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옆에는 낡은 인형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혜은의 인형이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씨, 괜찮으세요? 저는 이진우입니다. 혜은이를 데리고 있어요. 연곡이도 함께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는 진우의 목소리에 놀란 듯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진우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나가세요, 박 회장님이 아시면.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때 연곡이 침대 위로 뛰어올라 유진아의 얼굴을 핥았다. 유진아는 연곡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연곡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연곡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연곡은 유진아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마치 오랜 시간 겪었던 고통을 서로 위로하는 듯했다. 유진아는 연곡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진우를 바라보았다. 혜은이가 정말 살아있었나요? 연곡이가 혜은이를 구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혜은이의 사진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네, 혜은이는 안전하게 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연고기가 혜운이를 절벽에서 구했어요. 유진아는 혜운의 사진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우리 혜운이 살아있었구나. 내가 그 아이를 버렸는데 살아있었어. 그녀는 박태식 회장의 협박과 감시 속에서 혜운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절벽에 버려야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박태식 회장이 혜운이를 자신의 비자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저는 박 회장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저를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혜운이를 죽이겠다고. 만약 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혜운이와 제 부모님까지 해치겠다고. 그래서 저는 혜운이를 절벽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고기에게 혜운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연고기는 혜운이 곁을 지키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혜운이를 보호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진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지난날의 악몽을 털어놓았다. 김민준 형사는 유진아의 증언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씨, 박 회장이 이진우 씨의 부모님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남편 지훈 씨에게 이선우 씨가 개발한 기술을 빼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거부했고 결국 박 회장님은 이선우 씨 가족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도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다 박 회장님께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금고에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 불법 계약서, 그리고 살인을 지시한 증거까지. 유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바로 그때 저택 외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젠장 박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김민준 형사가 속삭였다. 아버지께서는 예정보다 일찍 오실 때가 많아요. 경비원들도 박 회장님을 경계합니다. 유진아는 불안해했다. 진우는 유진아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박 회장의 금고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진아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혜운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유진아는 망설였다. 박태식 회장의 그림자는 그녀의 삶을 짓눌렀지만 혜운의 존재는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연곡은 유진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듯 몸을 비볐다. 진우는 연곡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다. 연곡은 유진아와 혜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들은 유진아의 방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저택 내부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김민준 형사의 침입을 눈치챈 듯했다. 진우는 연곡의 기억을 통해 경비원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들을 피해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 거대한 책장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강준우가 알려준 대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김민준 형사는 금고를 열기 위해 준비했지만 그때 서재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태식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태식 회장은 총을 든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놓다니 너희 모두 오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박태식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살깃 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아는 박태식 회장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하지만 연곡은 박태식 회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연곡은 혜은이의 복수를 하려는 듯 박태식 회장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회장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진우 씨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들 박지훈마저 죽였다는 사실을요. 김민준 형사는 박태식 회장을 향해 소리쳤다. 박태식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 군 증거라도 있나? 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박태식이다. 감히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나를 건드릴 수 있을 줄 아느냐?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우는 박태식 회장을 향해 연곡을 가리켰다. 연곡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잔혹한 범죄를요. 박태식 회장은 연곡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연곡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악몽을 다시 보는 듯 했다. 쓸모없는 개 같으니 그 개를 당장 처리해라. 그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연곡을 향해 달려들었다. 연곡은 몸을 날려 경호원들을 막아섰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연곡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맞섰다. 그녀는 혜은과 유진아, 그리고 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 틈을 타 진우는 유진아와 김민준 형사에게 금고를 열라고 손짓했다. 김민준 형사는 유진아가 알려준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빅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박태식 회장의 비자금 장부, 박지훈 살해를 지시하는 녹취록, 그리고 15년 전 진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서류까지 모든 죄악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태식 회장은 금고가 열리는 소리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총을 든 채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다니 너도 이선우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 연곡이 박태식 회장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박태식 회장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총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곡은 박태식 회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는 듯했다. 그때 저택 외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준 형사가 미리 경찰에 연락해 놓았던 것이다. 박태식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모든 야망은 이제 끝났다. 진실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를 덮쳤다. 박태식 회장의 저택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경호원들은 속속 제압당했다. 김민준 형사는 박태식 회장의 금고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며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녹음기 속 박태식의 잔혹한 목소리, 비자금 장부, 그리고 이진우의 아버지와 박지훈의 죽음을 지시하는 서류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박태식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연곡이 물어뜯은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눈빛은 광기와 절망으로 번뜩였다. 그는 진우와 유진아를 향해 마지막까지 증오심을 불태웠다. 내 놈들이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다니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김민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관들은 박태식 회장을 체포하여 밖으로 연행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소리쳤다. 나는 박태식이다. 이까짓 것들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현은 어깨를 부여잡고 유진아의 부축을 받으며 서재에 서 있었다. 총상으로 인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후련했다.
15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다. 유진아는 진우를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정말 고마워요. 혜은이를 지켜주고 저를 구해줘서. 진우는 유진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다 괜찮아요. 혜은이도 안전하고 당신도 박 회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연곡은 진우와 유진아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평화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연곡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냈다. 사건은 다음 날 아침부터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대한국그룹 박태식 회장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15년 전 이진우의 부모님 살해 사건, 박지훈의 죽음, 유진아의 학대와 혜은이 유기 사건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사람들은 박태식 회장의 잔혹함과 탐욕에 경악했고 동시에 이진우와 김민준 형사 그리고 연곡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절벽에서 아기를 구한 shepherd 연곡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영웅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진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유진아와 함께 혜은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혜은은 연곡을 보자마자 작은 손으로 그녀의 털을 쓰다듬으며 해맑게 웃었다. 연곡은 혜은의 얼굴을 핥으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유진아는 혜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혜은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모녀의 상봉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진우는 혜은을 품에 안은 유진아와 연곡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비록 그의 친부모와 여동생은 돌아올 수 없지만 혜은과 유진아 그리고 연곡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재판 과정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식 회장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민준 형사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유진아 그리고 이진우의 증언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연곡이 절벽에서 아기를 구하고 박태식 회장의 범행 현장에서 그를 제압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지지를 얻었다. 언론은 연곡의 지능과 충성심에 대해 연일 보도했고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닌 진실의 증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태식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한국그룹은 박태식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유진아는 혜은이의 양육권을 되찾았고 박태식 회장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동물보호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연곡과 같은 유기견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이진우는 다시 사진작가로서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사진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의 렌즈는 더 이상 황량한 풍경만을 담지 않았다. 그의 사진 속에는 삶의 따뜻함,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겼다. 그는 연곡과 혜은의 모습을 자주 카메라에 담았다. 연곡은 혜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혜은은 연곡의 등에 기대어 행복하게 잠들었다. 어느 날
진우는 연곡을 정식으로 입양했다. 연곡은 이제 그의 가족이자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연곡은 더 이상 절벽에서 아기를 지키던 앙상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셰퍼드가 되었다. 진우는 연곡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진우는 혜운의 후견인이 되어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혜운은 연곡과 함께 무럭무럭 자랐고, 연곡은 혜운에게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특별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진우는 유진아와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피해자와 조력자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발전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우는 과거의 악몽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했음을 느꼈다. 절벽에서 발견된 아기와 셰퍼드. 그들은 진우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고,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함께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갔다.